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의결하고 1호 법안으로 공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오는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군이 렌터카에 방치했던 총기를 민간인의 신고로 사흘 만에 회수했는데 경위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LA에 해병대 700명과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른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삼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인 내란 종식 의지가 부각된 반면 야당에서는 정권 초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되는 특검 정국,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첫 소식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해 넘어온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특검법들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무산됐었습니다.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외환, 군사 반란 등 11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겨냥하고 최혜병 특검법은 2023년 수색 작업 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파헤칠 3개 특검 임명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에 달합니다. 특검 추천과 지명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지명이 완료되고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조속한 특검 가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특수부 출신까지 포함해 특검 후보군 물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엔 적반하장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특검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군 물색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MBN에 철저하게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 추천하게 될 것이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싫어도 수사 능력을 등한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특검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에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3대 특검법 의결에 이어 민주당의 신속한 특검 추진에 민주당 검찰청을 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표하는지 정쟁과 사정 정국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치보복이라며 특검 출범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네, 출범을 앞둔 3대 특검 관련해 법조팀 현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기자, 일단 특검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네, 특별검사 임명까지 최장 11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국회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후보자 중 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후보가 추려져 있을 수 있어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는데 이 일정대로라면 특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 결국 특검의 성패는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을 지휘할 이 수장을 찾는 건
특검 성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특검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과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를 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그 내란, 김건희, 최혜병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은 이 각각 수사 대상도 많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검의 수사 의지는 이 수사 방향, 속도,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도덕성도 갖춰야 합니다. 네. 과거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개인 비위가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 결과에 흠집이 생기는 일도 있었죠. 이번 3대 특검은 겸직이 안 되고 수사 이후 재판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요건들을 다 갖추고 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네, 인물 외에 그렇다면 특검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요인들 있을까요? 네, 그 특검보와 파견 검사 그리고 수사관 등 이 실무진의 네. 수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특검으로 알려진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은 수사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가장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검은 인사가 만사다. 특검뿐만 아니라 실무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가능할까요? 일단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된 건 35가지입니다. 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수사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왔던 사안들이긴 하지만 대규모 인력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만큼 특검 수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이 보통 90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수사 기간 얼마나 될 걸로 예상됩니까? 네,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정해진 기간만, 그러니까 90일 안에 끝난다면 좋겠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정치적 수사,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제대로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내란 종식이라며 특검의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처음부터 묵살하고 독주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초 모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모두 개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교감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고 각 상임위의 의견도 들었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신속히 추진되던 방송 3법도 회의 직전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협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전체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처리가 밀렸는데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폐기된 상법 개정안 뒤 새로 추진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를 앞둔 집권 2주차에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 역풍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후반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논의를 거쳐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견제 속 협치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법원도 속속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해 남은 3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일을 새로 잡지 않고 추후 지정 상태로 두면서 해당 재판은 사실상 멈춘 걸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연기 사유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들었는데 어제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다음 달 15일 재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이제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총 3건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대로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이들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재판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하할 수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의 회부에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논란 뒤 임명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해명했다며 임명 철회는 없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지난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지인에게 돌려놓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 같은 의혹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임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여권 내부에서도 오 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 개혁에 부적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임명 이후에는 한 목소리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한 민정수석의 역할로서는 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갖고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추천을 받습니다. 국무총리 지명 이후 이뤄지지 않았던 장관 인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면 정말 임명되는지 계속 그렇게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사혁신처나 이재명 대통령 SNS에 쪽지나 편지를 올리면 됩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민추천제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첫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글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국민들로부터 주요 공직 인사를 추천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 SNS, 이메일을 통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데 인사검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를 약속했습니다.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이 대통령은 SNS에 국민이 국가 운영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며 추천보다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재부와 외교부 등 차관급 인사 6명을 임명했는데 오는 1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기로 하면서 주요 내각 인선은 그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과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의 첫 통화는 오전 11시 반부터 3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상견례 형식의 통화라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축하와 화답이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및 내년도 에이펙 의장국인 한, 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통화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에이펙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성사되는 만큼 새 정부로서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중국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듯 우리나라에 좀 더 확실한 입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는데 한국에 대해 이전과 다른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반응은 베이징에서 김만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쓰면 최상단에 이 대통령은 중국의 우호적인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중국 내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수교 33년간 공동 발전을 이뤄왔다며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요청했습니다. 坚持互利共赢目标，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向更高水平迈进。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두 나라가 협력해 혼란으로 뒤엉킨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꿈꾸는 시 주석이 미국의 오랜 동맹인 한국에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所以李在梅必须在两只船上左右踩，脚踏两只船，寻求一个政治平衡。 중국과의 통화 순서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 번째였지만 통화 시간은 가장 길었습니다. 상반된 통화 순서와 시간 아래는 이 대통령 실용주의 외교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의 외교 방향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통화를 가진 이재명 정부. 과연 실용외교는 무엇인지, 어떻게 할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한빛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 기자, 네. 이번 정상통화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게 중국의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중국 편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아닌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 첫 네. 통화에서 중국 측에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우리 측 발표엔 없고 중국 측 발표엔 포함이 된 내용을 보면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과 한 길을 가기 원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중국 측 발표문에 담겨 있습니다. 네. 미중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발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발표하지 않고 중국은 그런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 의도는 뭘까요? 이러한 발표의 의도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방향이 중국의 길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외에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습니까? 대만 부분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눈에 띄었는데요. 시 주석이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측에 강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기존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이 너무 미국에 경사되지 말고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립해 나가자라는. 네, 첫 한중 정상통화에서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일단 외교 안보 인사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첫날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정원장 인선을 발표했죠. 정치권에선 동맹파와 자주파가 동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미 동맹파인 위성락 실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자주파인 이종석 원장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와의 대화를 주도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쪽 그리고 우리 주변의 4대 강국들한테 모두 이제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그러다가 자칫하면은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적대감이 쌓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미경중이라고 하죠. 네.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우리 입장에선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미국과 중국 입장에선 모두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미경중 전략을 유지하면서 양 국가와 신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른바 동맹파 쪽에서 자주파를 술자리에서 비판한 게 화근이 돼서 결국 당시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아직 새 정부 출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청사진을 좀 더 봐야겠지만요.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선 보다 치밀하고 완벽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가 국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내홍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개혁안에 답을 내놓긴커녕 김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 15명이 나서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진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재선은 모두 30명, 여전히 이견도 존재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지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늦어도 오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가 아닌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비대위의 구성은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정한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대장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서 계층별 또 지역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심을 듣자. 또 있는 그대로 욕하면 욕도 듣고. 대선 참패에도 계파 갈등에만 몰두하며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개혁안 배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쇄신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김용태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내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다음 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의 수습과 쇄신 주도권, 나아가서 차기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의 재대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당대표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당 중진들과의 이딴 만남은 당권 도전을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되는데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면서 전당대회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전 후보를 향한 친한계 인사들의 견제는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99.5% 당권 경쟁이 뛰어드실 거라고 봅니다. 패한 장수인데 다시 당권 도전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당원이나 또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국민분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느 계파가 당선될지 그 결과에 따라 김문수, 한동훈 두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도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골프 라운딩, 정치와 골프 라운딩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통화에서 향후 정상 간 골프 라운딩을 약속했죠.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퇴임 이후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프 실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닐 수 있겠네요. 네,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초보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외교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도 평균 90에서 100타의 실력이었지만 핸디캡 2에서 3의 뛰어난 실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으로 긴밀해졌습니다. This morning we played a very fast round of golf. We had a meeting afterwards, and it looks like it's doing well. Our trade deal, our relationship, our military ties.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골프 회담을 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한미 정상의 첫 골프 회담이 됩니다. 예.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골프 카트를 함께 탔지만 공식 라운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을 위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하기도 했지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골프 외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예, 성사가 되면 성과도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 이어가 보죠. 대통령의 SNS.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SNS 적극 소통을 했는데 최근에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브리핑과 별개로 자신의 SNS를 활용해서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 총리와의 통화 소식 등을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 SNS 글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계정이 여전히 윤석열로 되어 있다며 조치해달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내정된 김남국 전 의원은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는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예, 댓글 하나하나도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언론 길들이기, 누가 한 말인가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브리핑실 카메라 추가 설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생중계하는 건 언론 길들이기라는 겁니다. 예민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을 했을 때 기자를 향한 카메라들이 이른바 개딸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판단해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이 조치를 두고 댓글로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것도 댓글로 확인을 했군요. 기자들 질문 공개 못할 건 없지만 비판적 질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잘 운영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들과 만났다고요? 네, 말 그대로 즉석 만남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예. 좀 너무 허전한데요. 화이팅이라도 외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직원 식당에서 소수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구내 매점을 방문했는데 우연히 출입 기자들과 만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한때 구내 매점이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식사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모여있으면 인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저축론을 넓히는 모습이네요. 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 문제 늘 거론되어 왔죠. 이번엔 10명 중 7명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이번에도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로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한국농어촌공사. 권한대행 체제였지만 후임 인선은 진행됐고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대선을 20일 앞두고 신임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출신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라는 건 좀 문제가 많고 좀 지나치다는.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시점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유인 지난 1월입니다. 두 사람처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 331명 중 53명에 달합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매번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윽박자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어 법을 바꿔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안 발의했던 내용이 바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끝난 일로부터 3개월까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도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태여서 당분간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검찰 조사에서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여성과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입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 선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냈는데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사치품 등을 사며 3억 원을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인 용 씨를 통해 재차 손 선수를 상대로 7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검찰은 양 씨에게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용 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군의 기강회의 문제가 연일 지적되는 가운데 군인이 렌터카에 총을 두고 내리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총기를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민간인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야 총을 찾아왔다는 건데요. MBN 취재 결과 이런 사고 경위에 대해 국가안보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관리 부실은 물론 보고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육군 부대입니다. 지난 5일 이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신병을 인솔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신병은 자대에서 지급받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새 주둔지에 도착할 때 소총을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부사관도 차에 소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군은 사흘이 지나도록 소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민간인의 신고로 총기를 회수했습니다. 총기는 불출대장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군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총기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사고 경위를 국가안보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나 모든 이런 게 손바닥 보듯이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보고 체계 자체가 정상적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엄 여파로 군은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군 장성과 국가안보실 인사를 빠르게 진행해 보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돈을 숨기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수백 돈의 금괴를 들고 다니는가 하면 쓰레기로 위장해 5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숨겨놓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 딱 걸렸습니다. 홍지호 기자 기사 보시죠.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집. 평범해 보이는 등산 가방에서 발견된 두툼한 검은 봉투에서 수백 돈의 금괴가 나옵니다. 샘플로 까볼까요? 네. 오, 금이다. 체납 추적팀은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끊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50대 체납자의 집입니다. 쓰레기처럼 방치해둔 가방 속 신문지를 꺼내보니 5억 원 상당의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이 나옵니다. 상가 건물을 판 뒤 수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은 또 다른 80대 체납자는 욕을 하며 저항합니다. 세금 낼 만큼 내고 돈 주는 사람이냐?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옷방에선 1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도박이나 위장 이혼,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710명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탐문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추적 조사와 함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 상습 체납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으로 한 달 전에도 이 여성을 위협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성 집 앞에 남성의 얼굴을 인식하는 CCTV도 설치해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위를 쳐다본 뒤 갑자기 벽을 기어오릅니다. 잠시 후 아파트 복도 계단에 불이 차례로 켜지더니 1층 현관을 열고 남성이 재빨리 사라집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피가 묻었고 피비린내가 팍 나더라고. 소리가 시게 나니까 자다 깼다 하니까 그러면서 감지르더라고.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남성은 한 달 전에도 흉기로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앞에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지만 범행 당시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세대마다 연결된 가스 배관입니다. 남성은 이 배관을 타고 무려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마취한 경우 귀가할 때 운전은 금물입니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 결국 추돌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차량. 한 시민이 차에 다가가 문을 열자 잠에서 깬 운전자는 그제야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차량을 쫓아 정차 신호를 보내지만 도망가기 바쁩니다. 1km를 더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린 60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와 마약 검사를 했더니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는 인근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곧바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앞 범퍼를 연석에 부딪히기도 한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3km를 더 운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은 조금만 반응 속도가 늦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면 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제소로 맞섰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LA 중심가에 시위대가 모여들자 무장한 주방위군과 경찰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킵니다. 곳곳에서 고무탄 총성과 충돌이 벌어지고 밤이 되자 시위대는 폭죽을 터뜨리며 경찰과 대치합니다. 격렬한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자 미군은 해병대 700명을 포함한 추가 병력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동원된 주방위군 2,000명과 함께 작전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충돌은 뉴욕과 텍사스 등지로 이어졌고 멕시코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인형을 불태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체포할 테면 해보라며 맞섰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 속에 미국사의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 같은 시위 확산의 가장 큰 걱정은 LA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갑자기 92년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한인들은 붕괴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한인 남성의 모습과 옥상에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총을 들고 한인 사회를 스스로 경비한 자경단으로 일명 루프탑 코리안을 이번 LA 시위에 빗대며 조롱한 겁니다. LA 한인회는 한인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장남의 말 한마디가 지금 시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공권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그런 끔찍한 기억인데 경솔하게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번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된 한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충돌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우려는 여전합니다. 시위가 발생한 도심과 떨어져 있는 한인타운과 달리 한인 업체가 밀집한 의류 도매 시장은 불과 2km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한인 의류업체를 급습하는 등 돌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총영사관과 종합연락망을 구축하고 안전 간담회를 열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 잔치로 군대를 동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 미 육군 창립 250주년을 맞아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데 이날이 트럼프의 생일입니다. 600억 원 넘게 비용이 드는데 반대 시위도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육군의 최신 탱크 M1 에이브럼스가 화물 열차에 실려 이동합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사슬에 묶여 옮겨집니다. 현지 시각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에 사용될 기갑 장비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창립 25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열병식은 걸프전 승전 이후 34년 만으로 6,500여 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I'm excited for the parade. I think it's an amazing opportunity for the American public to meet its army. 공교롭게도 일기 재임 때부터 열병식을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에 열리는데 미군은 이 열병식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왔습니다. 육군 당국자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거나 생일을 부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610억 원이 드는 시대착오적 행사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반트럼프 시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근 2m 철제 울타리와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졌는데 당일 반트럼프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We're not currently aware of any credible threats to the Army 250th birthday celebration. However, we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share information to identify. LA 시위 사태 혼란 속에서 대규모 병력이 워싱턴에 집결하자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양육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MBN 연중기획 당신을 닮은 아이 3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해외 성착취로 태어난 아이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재외동포가 맞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지원은커녕 취업 비자조차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아이를 낳아달라는 청혼과 다름없던 고백. 눈이 맑았던 50대 한국인 남성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민낯을 보게 된 건 올해 초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입니다. 아이를 지우라는 강요에 이어 매달 10만 원 정도의 병원비 요청도 거부하고 그는 잠적했습니다. He say to me to abort the baby, but I couldn't, saying that this is not his baby. I promised to him I never cheated on him. 비슷한 수법의 국제 성착취 제보가 끊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제어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간의 만남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적인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MBN이 남겨진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인 직계비속인 재외동포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나라에서 취업 비자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재외동포가 되려면 한쪽 부모가 한국인임을 입증하는 국제 인지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데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을 현지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명 자피노에게 일본 국적을 쉽게 주기 위해 법까지 바꾸고 우선 고용 등 보호 정책을 펴는 것과 대비됩니다. 그 자피노들을 위해서 인지소송 또 양육비 소송을 일본 정부가 고용한 20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줬고 코피노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단돈 10원도 예산을 책정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6개월 후 타국의 새 생명은 냉혹한 세상에 던져질 겁니다. He don't care about the baby because he say that time no one win in this kind of my situation because many Filipina already get pregnant and then father is only run away like that.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방화로 인한 화재 자체는 줄었지만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불로 이어지거나 또 대피가 어려운 곳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방화를 전제로 한 화재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의 봉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화재로 60대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냥 전부장 번진 거예요. 건물로. 3층인가 4층에서 살려주라고 막 굴더라고. 2007년 3,000건이 넘던 방화와 방화의심 화재는 차차 줄어 2023년엔 657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화재당 사망자 수는 증가세입니다. 방화와 방화의심 화재 사망자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까지는 100건당 사망자가 2명에서 3명에 그쳤지만 2020년부터 7명에서 1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한 건 한 건이 더 치명적으로 변한 겁니다. 과거엔 방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최근엔 인명피해를 내려는 악의를 가지고 불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불을 낼 때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화의치도 이렇게 좁은 복도나 수립문 근처에서 불을 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당시 용의자는 휘발유를 가져와 복도와 사무실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대피로가 화염과 연기로 차단되며 6명이 사무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출구가 막히는 상황을 가정해 미리 주택이나 사무실에 제2의 대피로를 정해둬야 합니다. 또 정상적인 피난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해서 2023년에 발생한 화재 중 방화나 방화의심 화재의 비중은 1.6%였지만 화재 사망자 비중은 18%에 달했습니다. 방화 피해를 줄이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소방청과 경찰청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세현입니다. 스페인 유명 축구구단 FC 바르셀로나가 15년 만에 방한해 국내 구단들과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한 치킨 회사의 주도로 성사된 빅매치인데요. 최근 많은 회사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무기로 고객과의 교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레반도프스키와 야말의 FC 바르셀로나가 다음 달 한국을 찾습니다.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 유럽 3관왕인 트래블을 2차례 차지한 세계적 명문 구단입니다. 제너시스 BBQ 후원으로 15년 만에 방한하는 FC 바르셀로나는 FC 서울, FC 대구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스포츠와 브랜드 팬과 그리고 문화가 하나 되는 세계적 축제의 장이자 30년을 BBQ와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올리는 BBQ의 진심 어린 감사의 무대입니다. 회사 측은 지난 2019년 유벤투스 방한 당시 불거진 호날두의 노쇼 사태는 올 여름엔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핵심 공격수들의 출전을 전제로 이번 친선 경기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에 100억 원대 비용이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건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MZ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40대까지만 놓고 봐도 유럽 축구에 대한 소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서 퍼시스와 파리바게트, 프랭크버거 등도 손흥민의 토트넘과 SK매직은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조계종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때 소방당국이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스님 등 300명이 긴급 대피했고 문화유산 8점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쿠웨이트전을 끝으로 월드컵 예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본선 준비 체제에 들어갑니다. 엿 차례로 막을 내린 11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떠올린 홍명보 감독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선수 파악이 모두 끝났다며 사상 첫 원정 8강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내년 6월 11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가장 많은 48개 국가가 본선에 출전합니다. 4팀씩 12개 조로 진행되는 조별리그는 32개 팀이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어 수월해졌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2강부터 곧바로 단판 대결이라 대표팀의 목표인 16강 이상을 위해서는 벼랑 끝 승부를 최소 2번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9월 미국에서 갖는 평가전과 10월과 11월 남미나 유럽팀과의 평가전에서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회 환경과 이동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남부와 멕시코는 무덥고 미국 북부와 밴쿠버는 서늘한 정반대 날씨인데다 경기를 치르기 위해 최대 4,500km까지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1년 전 브라질 월드컵 대실패 이후 엿세례를 맞았던 홍명보 감독은 이번엔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선수 파악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끝났으니까 정말 월드컵 무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 팀 내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월드컵 체제에 돌입하는 홍명보호가 한결같이 대표팀을 응원하는 축구 팬들에게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서울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낮 기온이 25.3도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주 후반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볕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광주와 부산 등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모레 제주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